자, 첫 번째 챕터는 증권 분석 기초인데요. 자, 목적이 나오는데 가치 분석을 왜 하는 것일까요? 가치 분석은 밑에 나옵니다. 기본적 분석으로 자, 가치 분석을 해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되기 때문에 한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돈이 되는지를 보도록 하죠. 자, 기업의 내재가치선입니다. 기업의 주가는 장기적으로는 내재가치에 수렴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중단기적으로는 올라갈 때는 인간의 탐욕 심리 때문에 어때요? 내재가치보다 더 많이 올라가죠. 이거를 오버슈팅이라고 하죠. 자, 내려갈 때는 인간의 공포 심리 때문에 더 많이 내려갑니다. 내재가치보다. 자, 요거를 언더슈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재가치를 제대로 잘 파악할 수만 있다면 어때요? 제대로 파악하기만 한다면 오버슈팅과 언더슈팅 활용해서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래서 내재가치를 열심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뭐다? 어떤 분석? 네, 기본적 분석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내용도 추가로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3과목의 주식 파트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본 내용인데 여기서 간단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비효율성을 전제로 한다라는 뜻이 뭐냐라는 거죠. 자, 기업의 주가가 내재가치와 비슷하게 가는 것을 효율적이다라고 합니다. 내재가치와 똑같이 가는 것은 완전 효율적인데 뭐 완전은 현실성이 없는 거죠. 자, 어쨌든 기업의 주가는 장기적으로는 내재가치에 수렴한다고 대체로 수렴한다고 보기 때문에 대체로 효율적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아까 본 대로 인간에는 탐욕과 공포라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본성은 어때요? 천년 만년 지나도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중단기적으로는 주가는 비효율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효율적이 있어야 비효율적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 분석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오죠. 자, 기본적 분석은 크게 또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양적인 분석과 질적인 분석인데 얘네 둘의 기준은 분석의 대상이 계량화된 것이냐 계량화되지 못하는 것이냐 계량화된 것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재무제표 분석이죠. 뭐 제일 중요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적인 분석은 수치로 계량화되지 못하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경제 동향, 산업 동향, 업종 동향, 그죠? 또 경영진의 자질 이런 것들은 뭐 계량화되지 않으니까 질적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적은 다시 탑다운과 바텀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 탑다운을 보겠습니다. 탑다운의 그림이 나오는데요. 자, 탑다운은 경제를 먼저 보고 다음에 산업을 보고 그 다음에 기업을 찾는 이런 방식이죠. 바운더리가 큰 데서부터 작은 데로 내려가는 분석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말로 하향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향식. 네, 탑다운 하향식이다. 이거는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문장입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오른쪽에 세 개 문장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석 그대로 있는 것인데요. 각각 매칭을 하면 됩니다. 밑에 두 개는 평이에요. 자, 보시면은 산업이다, 업종이다. 그죠? 맞죠? 기업이다, 종목이다. 맞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죠. 어떤 증권에 투자할 것인가가 왜 경제분석이지? 라고 말이죠. 이때 증권은 개별 증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크게 주식에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채권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것이 변수와 함께 금융시장 전체를 봐야 되니까 경제 분석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탑다운 관련해서 시험에 나왔던 중요한 내용 하나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대한투자에 나왔던 거죠. 글로벌 매크로는 탑다운으로 운영한다. 바텀업이 아닌 거죠.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탑다운의 반대가 바텀업이죠. 화살표 방향이 반대입니다. 바텀업은 이제 밑에서 위로 가기 때문에 상향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바텀업에서는 거시 변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재가치 대비 기업을,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을 얼마나 잘 찾는가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는 가치평가 절차가 나오는데요. 이 산식은 뭐 여러 차례 보고 있는 거죠. 자산의 밸류에이션의 기본 공식입니다. 요거를
영어로 DCF라고 하는 거죠. 자,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의 산식은 1, 2, 3의 절차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과정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이 3단계 절차는 지금 처음 보는 게 아니죠. 1과목 부동산에서 내부 수익률을 설명할 때 한번 언급이 됐던 것인데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의 경제적 수명을 예측한다. 기간을 예측하는 거죠. 기간. 자, 두 번째는 해당 기간 동안에 현금 흐름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현금 흐름의 크기를 추정합니다. 2단계. 자, 현금 흐름의 크기를 추정하죠. 자, 3단계는 적정 할인율을 찾아서 할인을 하면 해당 자산의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산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 문장을 한번 더 해석을 해보죠. 자, 분자는 뭡니까? 매기의 캐시플로우를 합한 거죠. 예, 다른 말로 그 자산에서 나오는 미래 총 현금 흐름이 되겠죠. 자, 미래 총 현금 흐름을 적정 할인율로 해당 기간만큼 할인하게 되면 바로 자산의 밸류에이션이 된다. 해당 자산의 적정 가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금 흐름 추정의 기본 원칙을 보겠습니다.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기본 원칙은 앞에서 가치평가 3단계 절차에서 어디에 들어가죠? 자, 보시면은 2단계죠. 현금 흐름의 크기를 추정하는데 이때 추정의 기본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고 보시면 되고 그 기본 원칙은 몇 가지? 5가지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차례대로 보시면 자, 먼저 어때요? 현금 흐름은 증분 기준으로, 현금 흐름은 세후 기준으로. 요건 이제 정확히 추정해라는 뜻이 되겠죠. 영어로 증분은 incremental basis, 세후는 after tax basis. 특히 이제 세후 자리에 세전 이렇게 오답으로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현금 흐름의 추정에는 모든 간접적 효과도 고려돼야 된다. 자, 이건 이제 뭐냐면요. 어떤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이 처리가 되면은 일단 현금은 유출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해당 비용이 지출됨으로써 해당 비용이 처리됨으로써 법인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나왔다면, 자, 법인세 절감된 효과가 나왔다면 이 부분은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요거는 간접적인 효과가 되겠죠.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카운팅을 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뭐 평이하고 5번도 주의해야 됩니다. 기회비용은 고려돼야 되지만 매몰비용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설명하죠. 자, 이 시점에서 투자 대안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할 때 미래에 대한 기회비용은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거죠. 자, 참고로 우리가 부동산에서 투자안의 채택 여부를 배우는 몇 가지 기준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IRR이 K보다 커야 되죠. 이때 K가 뭐죠? 요구 수익률이고 해당 투자 프로젝트를 채택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다. 요구 수익률이고 그래서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회비용은 당연히 고려돼야 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타당성 평가를 한다고 볼 때 당연히 현 시점, 이 시점에서는 여기서부터 미래에 대한 기회비용은 당연히 고려돼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런데 이미 지나간 비용, 이것도 어때요? 요거를 매몰 비용이라는 거죠. 매몰 비용. 영어로 이제 매몰 비용, sunk cost라고 하는 거고, 이건 어때요? 이미 지나간 비용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문제, 기출 예제 보도록 하죠. 자, 현금 흐름의 추정의 기본 원칙. 증분 맞고, 뭐, 문제는 단순합니다. 그죠? 세후가 맞죠? 세전이 아니라 모든 간접적 맞고, 매몰 원가는 고려 대상이 아니지만, 맞죠? 기회비용은 고려돼야 된다. 네, 뭐, 문제는 평이합니다. 아무튼, 시험 대비하시고요. 자, 2번이 맞습니다. 네, 세후 기준. 자, 그리고 다음 주제는 현금 흐름의 추정 요인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만 중요합니다. 시험 대비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추정 요인은 현금 흐름의 원천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표에서 시험 대비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금 유출의 원천은 재무상태표요. 현금 유입의 원천은 손익계산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 시험에 나오기를 현금 유입은 재무상태표상에 등등등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때요? 틀린 거죠? 자, 그래서
현금 유출의 원천은 재무상태표다라는 것을 이렇게 외웁시다. 자, 출제라고. 네, 유출의 원천은 재무상태표 이렇게 외우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존재 이유는 뭘까요? 이익을 내기 위해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은 본업의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합니다. 이때 창출되는 이익은 어때요?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손익계산서로 집계가 되죠.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현금 유입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네,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논리를 좀 더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기업은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단계가 매출이죠. 매출 없이는 이익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자, 매출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 그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뻥튀기 장사를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뻥튀기 기계를 사야 되죠. 자, 그러면 뻥튀기 기계를 산다라는 것은 이제 시설 자금 투자에 해당이 되고 재무상태표상에서 비유동 자산의 증가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또 재료도 있어야 돼요. 재료. 재료를 사면은 회계용으로 재고 자산이 증가되는데 이때 재고 자산 증가는 유동의 증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매출을 일으켜야 되고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자는 일단 돈이 나가는 거죠. 그죠? 기계도 사야 되고 재료도 사야 되고 이 투자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바로 어디로 잡힌다? 예, 재무상태표상의 비유동 자산과 유동 자산으로 잡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유출의 원천은 재무상태표다라고 확인이 되는 거죠. 유동부채는 잠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봐도 되죠. 투자는 인풋이죠. 돈을 벌기 위한 첫 번째 단계 투자한다 그죠? 인풋이고 인풋의 결과물이 결실이 이익이 되는 거죠. 아웃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은 당연히 유출이 되는 거고 유출의 원천이 되는 거고 그죠? 아웃풋은 당연히 유입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걸 뭐 좀 더 설명하는 김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재무상태표인데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자산은 L 플러스 C, 부채와 자본의 합인데 왼쪽이 자산이고요. 오른쪽이 부채 자본입니다. 자, 자산은 다시 뭘로 구분되느냐?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 왼쪽을 차변이라고요. 오른쪽을 대변이라는데 대변은 자금의 조달 현황을 말해요. 조달. 그리고 차변은 사용 현황을 말합니다. 이때 사용의 의미가 뭘까요? 사용의 의미. 내 돈이나 돈을 빌려서 타인의 자본을 가지고 뭔가를 사용하는 거죠. 뭔가를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뻥튀기 장사를 예를 들었을 때 기계를 사야 되고 이거죠. 자, 기계를 사야 되고 또 원재료 사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영업 기반을 갖추기 위한 현금의 지출이 일어나는 계정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재무상태표에서 차변의 자산은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로서 현금을 지출하는 단계다. 자산을 취득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이 유출의 원천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추가로 이제 그 유동부채를 설명하면요. 자, 아무튼 이제 그 재무상태표상에서 왼쪽이 유출의 원천이다라는 걸 이해했는데 유동부채는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왼쪽이 아니라 얘는 왜 그러냐면요. 그 원재료를 사는 거는 재고 자산 증가로 유동 자산 증가가 되는데 이제 유동부채 중에서 외상 매입금의 예를 들면요. 외상 매입 원재료를 샀는데 원재료 사게 되면 이제 운전 자본이 증가되는 겁니다. 유동이 증가되는 것인데 외상 매입은 돈이 안 나가는 거죠. 돈이 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 자산의 이제 지출을 줄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현금 유출의 원천은 비유동과 유동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유동부채는 유동자산의 예외다. 유동자산의 지출 규모를 줄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바로 비이자부 유동부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스판테이너스 파이낸싱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우리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한 분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만일에 영업 손실이 나면은 영업 적자가 되면은 이것이 현금 유출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유출의 원천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질문이 왔습니다. 어떤가요?
이거는 어때요? 아웃풋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뿐인 거지. 이것이 영업 기반을 닫기 위한 투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튼 유출의 원천은 재무상태표다. 이렇게 재무상태표상에서 왼쪽에는 자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아무튼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출제입니다. 출제 내용 밑에 세부 내용이 뒷받침이 되는데 아무튼 뭐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